남정욱님의 평균에 도전하는 한국 현대사. 4.19 학생혁명에서 5.16 군사혁명으로. 가정, 그러나 의미 있는. 1961년 대한민국은 5.16을 특별히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결사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았다. 5.16 직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4.19와 5.16은 동일한 목표를 갖는다고 확정하면서 5.16을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으로 규정했다. 이른바 제아의 목소리도 비슷했다. 월간 사상계의 편집인 장준하는 우리는 혁명에 임하여 반성해야 하고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군사혁명은 압정과 부패와 빈곤에 시달리는 많은 후진국의 길잡이요 모범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런 희망과 칭찬은 민정이 양 대신 박정희가 직접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슬슬 불안의 눈초리로 바뀌게 된다. 박정희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쿠데타는 또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쿠데타가 꼬리를 물었을 것이며 나라는 혼란의 절정에 달했을 것이다. 중심적인 정치 세력 없이 자초한 대한민국은 불안의 장기화에 돌입했을 것이고 북한의 욕심은 발동했을 것이다. 냉전 시기였으니 북한이 우려스러운 미국은 한반도에 다시 개입을 시도했을지도 모르고 민간 정부와 군사 정부가 번갈아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우리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처럼 희망 대신 불안을 품고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는 사이 산업화와 경제 성장은 물 건너가고 우리는 동남아의 어떤 나라들처럼 명목뿐인 민주주의만 유지한 채 청빈한 생활을 국민 모두가 누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 박정희가 나왔다. 박정희는 그래도 국민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였다. 반공체제를 강화한다는 것. 첫 번째 공약에 따라 급진 좌익 세력에 대한 검거가 시작된다. 보도연맹 가입자, 혁신정당 관련자, 교원노조 운동가 등 4천여 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군사혁명 재판에 회부되었고 혁신계 언론인이었던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는 북한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다. 부패와 구약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폭력배와 범법자들이었다.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체포되었고 자유당 시절 정치 깡패로 악명을 날렸던 이정재는 사형당했다. 4만여 명의 문제 있는 공무원이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들도 할 말은 있었다. 정부의 재정이 좋지 않아 이들에게 충분한 월급을 주지 못했고 이들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 이를테면 생계형 공직 부패인 셈이다. 4만여 명은 전체 공무원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결국 다 먹고 사는 문제였다. 제3공화국의 출범. 1962년 5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새 헌법이 채택한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였다. 방식은 국민 직선제,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하나여 중임이 허용되었다. 무엇보다 개정헌법은 경제제도를 명확히 했다. 제헌헌법은 전체적으로 아름답기는 하였으나 이 나라 저 나라 것을 짜집기 한 것으로 일관성이 없었다. 대통령 중심제이면서도 내각 책임제 요소가 여기저기 들어있었다. 경제제도도 마찬가지였다. 혼합경제 내지는 사회민주주의 경제체제에 가까웠다. 새 헌법은 이를 모조리 뜯어고쳤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였다. 지향점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체제라는 것은 미국 주도의 경제체제에 전격 합류하는 것을 뜻했다. 물론 미국이 한국이 원하는 것과 박정희 생각이 180도 다르기는 했지만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에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와 민정당의 윤보선, 국민의당의 허정 등 모두 7명이 출마했다. 윤보선은 박정희의 아킬레스건인
좌익 관련 팩트들을 늘어놓았고 박정희는 자주, 자립, 민족 등을 언급했다. 네거티브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아니었다. 상대를 비방하는 건 유권자들이 그동안 지겹게 봐온 구태였다. 박정희는 국민의 욕심을 건드렸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했다. 민정이양 대신 군복을 벗고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15만 6천 표 차이로 승리한다. 다섯째 마당, 기업의 시대. 대한민국은 달리고 또 달렸다. 수출주도 공업화라는 시대를 넘어선 발상. 한국경제 발전사를 약술해보자. 해방 직후는 미국의 원조 경제였다. 남이 주는 것을 받아먹고 살았다. 팔, 다리에 근육이 좀 붙고 경제라는 것을 시작할 체력이 되자 미국은 농업국가 모델을 제시했다. 한국이 일본에 농산물을 수출하고 일본으로부터는 공산물을 수출해 쓰는 구조다. 이승만은 농업국가로 가서는 전망이 없다고 보았다. 일본과 다시 엮이는 것도 싫었다. 이승만은 공업화 정책을 염두에 두었지만 아직 그 체력은 아니었다. 수입 대체 공업화를 조금 시도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하얀 제품, 그러니까 면방직, 제분업, 제당업이라는 세 종류만 겨우 손댈 수 있었다. 속칭 300 산업이다. 인도의 간디가 영국 면직물의 수입을 막자는 취지에서 직접 물레를 돌리는 시범을 보인 것도 그런 맥락이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제국주의는 식민지에서는 물러났지만 지배 욕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것, 이게 제국주의의 새로운 식민지 경영 방식이었다. 독립국들은 제국주의 국가의 소나기에 다시 휘어잡히지 않으려고 수입 공산품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데 열심이었다. 후진국은 자원을 팔아 선진국의 기계와 부품을 사서 공장을 지었다. 너무나 당연한 전략이었지만 실익은 많지 않았다. 상품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생산 비용도 함께 늘어난다. 비용이 증가하는 형태는 다음에 세 가지다. 생산량과 동일하게 생산량보다 못 미치게, 마지막이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할 때 생산 비용이 2배에 못 미쳐 증가하는 경우를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반대로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할 때 생산 비용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규모의 비경제라고 부른다. 후진국의 소득은 낮았고 내수 시장은 빈곤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다.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면 자본 축적도 어렵고 기술 발전도 막막하다. 결국 이 부분을 선진국인 제국주의 국가에 의존하게 되고 종속은 벗어날 수 없는 구조로 자리 잡는다. 이게 흔히 말하는 종속경제다. 선진국의 기술 혁신으로 인공 고무 등 인공적 중간재가 개발되면 천연자원의 가격까지 하락한다. 이래서 후진국은 실패하기 마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초까지 후진국 경제개발론에 수출주도 공업화론이란 개념은 없었다. 박정희는 참으로 예사롭지 않은 발상을 했다. 사실 발상이라기보다는 영감에 기반한 도박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다. 박정희는 수출로 공업화를 이루겠다는 생각을 했다. 영감은 1차 5개년 계획의 끝 무렵에 발견한 경공업 제품의 수출 증가에서 얻었다. 수입 대체 공업화를 추진하다가 가감하게 혹은 과격하게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승만의 농업국가 거절에 이은 연타석 안타였다.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의 무기는 값싼 노동력이다. 선진국이 자국의 인건비 때문에 생산하기 어려운 노동집약적 제품을 생산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식이다. 선진국은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공장을 세울 수 있다.
같은 방식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다른 나라와의 제품과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 혁신도 발생한다. 이렇게 세계 경제에 능동적으로 파고든 게 부존자원 제로의 측면에서는 막상막하를 다투는 한국, 홍콩, 대만 같은 나라들이다. 이 경우도 마냥 순탄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선진국의 시장 상황에 의존하다 보니 종속성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중진국에서 주저앉지 않고 선진국으로 올라가려면 축적된 기술과 자본으로 신기술과 신사업에 뛰어들어야 한다. 박정희 시대는 수입 대체 공업화에서 출발하여 다소의 시행착오를 겪은 뒤 수출 주도 공업화를 거쳐 강대국형 고도산업 구조를 달성한 시기다. 강대국형 고도산업 구조란 간단히 말해 총체적으로 잘 나가는 나라들의 공통점으로 그들이 추구하고 영위하는 산업이다. 나열하면 전자, 전기, 반도체,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인데 이거 다 가진 나라는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정도다. 이 중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가 최근 이 대열에서 탈락했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진입한 나라다. 세분해서 살펴보자. 빨리빨리 이 나라. 1965년 박정희는 1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끝나는 1967년의 목표로 수출액 3억 달러를 제시했다. 3억 달러는 대단히 상징적인 액수다. 당시 미국의 무상원조 액수는 3억 달러였다. 남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먹고 살아보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지도자가 목표를 설정한다고 그냥 달성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무역업계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3억 달러를 벌어들이자면 매년 수출 증가액이 40%를 넘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무역이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냐며 손을 내저었지만 박정희의 욕구를 진정시킬 수는 없었다. 박정희는 명령을 내리고 뒤에서 팔짱 끼고 앉아 못하면 죽어 공포 분위기만 조성하는 무책임한 스타일이 아니었다. 이미 1964년 11월 31일 수출의 날로 정해 분위기를 조성한 상황이었다. 박정희는 매달 수출 확대 회의를 열었다. 보험회사에서 이달의 실적안 같은 걸 뽑는 식으로 꼼꼼히 상황을 체크했다. 회의는 전투사령부를 방불케 했다. 다들 긴장으로 날이 팽팽하게 서 있었으며 목적 달성을 위해 목숨 걸고 달려들어야만 했다. 그냥 쪼기기만 한 것이 또 아니었다.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 약속받은 차관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자금은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공장을 세우는데 투입했다. 1967년 수출액은 3억 5천만 달러였다. 목표의 추가 달성은 모두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다. 그 뿌듯한 얼굴들이 새파랗게 질리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박정희는 3년 후인 1970년의 수출 목표를 10억 달러로 내걸었다. 상공부, 재계, 무역업계는 8억 5천만 달러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다고 말했지만 박정희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1969년 상공부 장관으로 이낙선이 임명됐다. 이낙선은 밀어붙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박정희 시대에 유난히 많았던 캐릭터 중에서도 상위권에 드는 인물이었다. 69년의 목표액은 7만 달러였다. 600만 달러가 부족했다. 연말이 40일 남은 상황에서 이낙선은 다음 해인 1970년 초에 대만으로 수출하기로 되어 있던 소형 어선의 제작을 타깃으로 삼아 매달렸다. 밤과 낮의 구별은 없었다. 1969년 12월 31일 제작이 끝났다. 미리 연락을 해서 기다리고 있던 대만 업체가 인수중에 서명을 했다. 더도 덜도 없이 딱 군사작전이었다. 1970년의 수출 목표 10억 달러는
무난히 달성됐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을 압박했고 기업은 노동자를 볶아쳤다. 노동자는 골병이 들었다. 몇 년 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호소가 등장했다. 웃으면서 한가하게 일한 게 아니었다는 말씀이다. 전 국민이 속도전이라는 전투 상황에 내몰린 꼴이었지만 꼬박꼬박 달성되는 목표에 그만큼 자긍심이 생겼다. 이때 빨리빨리라는 한국인을 표현하는 유명한 키워드가 생겼다. 1972년 정부는 1980년 수출 목표를 55억 달러로 했다가 100억 달러로 급상향 조정한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압도하고 싶었던 박정희의 욕심이었다. 중화공업이 추진된다. 대규모 공장이 연달아 지어지면서 수출 물량이 급격히 증가한다. 100억 달러 수출은 3년이나 빠르게 77년 달성된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80년에 1,000달러가 목표였는데 이 또한 2년 빠르게 78년에 조기 달성된다. 빠른 것에는 분명 독이 있다. 1974년 불기 시작한 중동특수로 기능 인력이 해외 건설 부분으로 빠져나간다. 국내에는 인력이 부족해진다. 사람이 적으니까 임금이 올라간다. 해외로부터의 달러 수입이 늘고 생활이 안정되자 TV, 냉장고 등 내구성 소비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공급 부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한다. 물가가 폭등하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저축이 줄어든다. 저축이 줄어들면 정책 자금이 대부분 대기업에 집중되고 중소기업들은 소외된다.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던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다. 1979년 부마 사태의 기원에는 이런 경제적 이유도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